훈족이 사라진 초원. 10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552년 새로운 지배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름 돌궐. 만주에서 지중해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유목제국. 그런데 이 제국이 두 쪽으로 쪼개집니다. 서쪽 돌궐은 아랍에게 무너지고 동쪽 돌궐은 당나라에게 굴복합니다. 6세기 초원의 새 주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453년 아틸라가 죽었습니다. 훈족 제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초원은 주인 없는 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초원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유연, 한자로 유연, 부드러울 유, 그럴련. 몽골 초원을 지배하는 새로운 유목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연은 훈족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서쪽으로 진출하지도 못했고 중국을 위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초원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죠. 그리고 유연 밑에는 수많은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철을 다루는 부족이었습니다. 돌구월, 철을 녹여 무기를 만드는 대장장이 부족. 유연은 이들을 알타이 산맥으로 보냈습니다. 철광석이 많은 곳, 여기서 무기를 만들어라. 우리에게 바쳐라. 돌궐은 100년 동안 유연의 대장간이었습니다. 칼을 만들고 화살촉을 만들고 갑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552년 돌궐의 족장이 유연 카간에게 청혼합니다. 부민, 돌궐 족장 부민이 유연 공주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유연 카간의 대답: 네가 감히? 너는 내 대장장이일 뿐이다. 모욕, 철을 만드는 노예 취급. 부민은 그 자리에서 유연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의 강국에 손을 뻗었습니다. 서위, 중국 북부를 지배하던 나라. 부민은 서위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유연 카간은 분노했습니다.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다른 나라와 혼인하다니. 552년 유연이 돌궐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돌궐이 이겼습니다. 압도적으로 유연 카간이 전사했습니다. 대장장이 부족이 초원의 지배자를 쓰러뜨린 겁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철. 돌궐은 100년 동안 철을 다뤘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좋은 무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더 날카로운 칼, 더 단단한 갑옷, 더 강력한 화살촉. 유연의 군대는 돌궐이 만든 무기로 무장했지만 정작 돌궐은 더 좋은 무기를 숨겨뒀습니다. 최고의 철은 유연에게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552년 그 차이가 전장에서 드러났습니다. 부민은 스스로를 카간이라 불렀습니다. 초원의 지배자, 돌궐 제국이 탄생한 겁니다. 그런데 부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연의 잔당을 쫓아 동쪽으로 서쪽으로 진격했습니다. 555년 유연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돌궐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팽창했습니다. 동쪽으로는 만주까지, 서쪽으로는 카스피해까지, 남쪽으로는 중국 국경까지, 북쪽으로는 시베리아 초원까지, 동서 8,000km, 훈족보다 넓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제국을 건설한 부민 카간은 제국을 보지 못했습니다. 552년 건국, 553년 사망, 겨우 1년. 그의 아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목간 카간, 그리고 목간의 동생 이스테미. 두 형제가 제국을 나눠 다스렸습니다. 목간은 동쪽, 몽골 초원의 본거지. 이스테미는 서쪽, 중앙아시아와 카스피해. 처음에는 협력했습니다. 하나의 제국, 두 명의 지도자. 동쪽의 카간이 최고 권력자고 서쪽의 카간은 그 아래. 그런데 이 체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쪽이 너무 멀었습니다. 동쪽의 명령이 서쪽에 도달하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말을 타고 8,000km.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서쪽과 동쪽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동쪽은 중국과 싸웠습니다. 농경 문명. 서쪽은 페르시아와 교류했습니다. 상업 문명. 같은 돌궐이지만 상대하는 세계가 달랐습니다. 6세기 말 돌궐 제국은 건국 50년 만에 갈림길에 섰습니다.
동쪽과 서쪽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고 두 카 간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583년 결국 그 일이 벌어집니다. 583년 돌궐 제국에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동쪽 하간과 서쪽 하간이 칼을 겨눴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권력. 서쪽 하간은 더 이상 동쪽의 명령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복한 땅인데 왜 동쪽 놈들이 지배하나? 서쪽은 실크로드를 장악했습니다. 비단, 향신료, 보석, 동서무역로의 모든 이익이 서쪽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쪽 하간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형님, 올해 곡물입니다. 서쪽 하간은 점점 불만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583년 서쪽 하간이 선언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동쪽의 신하가 아니다. 독립. 동쪽 하간은 군대를 보냈습니다. 감히 배신하느냐?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동쪽 군대가 서쪽에 도착할 때쯤 이미 서쪽은 준비를 끝냈습니다. 전쟁은 몇 년간 이어졌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양쪽 다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리고 603년 둘은 사실상 분리됐습니다. 서돌궐 제국, 동돌궐 제국. 같은 돌궐이지만 이제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서돌궐의 영토, 서쪽으로는 카스피해, 남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동쪽으로는 타림 분지, 북쪽으로는 카자흐 초원, 중앙아시아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실크로드. 중국에서 페르시아로 가는 모든 길이 서돌궐 땅을 지나갔습니다. 통행료를 받았습니다. 상인들을 보호해주고 대신 돈을 받았습니다. 서돌궐은 유목민이었지만 무역으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강력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사산조 페르시아. 이란 고원을 지배하는 대제국. 서돌궐과 페르시아는 동맹을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의 적이 있었으니까요. 에프탈. 중앙아시아의 또 다른 유목제국. 서돌궐과 페르시아가 협력해서 에프탈을 멸망시켰습니다. 567년 에프탈이 완전히 사라졌고 영토를 나눠 가졌습니다. 서돌궐은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 중앙아시아에 적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동돌궐. 동쪽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동돌궐의 영토, 몽골 초원, 만주 일부, 그리고 중국 북부 국경. 동돌궐의 주요 수입원은 무역이 아니었습니다. 약탈이었습니다. 중국을 공격해서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조공을 받아냈습니다. 내년 비단 수천 필, 곡식 수만 석. 안 주면 국경을 넘었습니다. 중국은 돈으로 평화를 샀습니다. 중국은 분열돼 있었습니다. 수나라가 통일하기 전까지 중국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동돌궐은 이 틈을 이용했습니다. 북쪽 나라에게는 남쪽을 함께 치자며 군사 지원 대가로 비단을 받았고, 남쪽 나라에게는 북쪽을 함께 치자며 동맹의 대가로 금을 받았습니다. 양쪽에서 조공을 받았습니다. 분열된 중국은 돌궐의 먹이였습니다. 그런데 581년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수문제 양견. 그는 동돌궐에게 더 이상 돈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돌궐 카가는 분노했습니다. 감히 조공을 끊다니. 수나라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통일된 중국은 강했습니다. 수나라는 버텼고 오히려 반격했습니다. 동돌궐은 수세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분열이 시작됐습니다. 카간의 아들들이 권력을 놓고 싸웠습니다. 수나라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돌궐 내부에 금을 뿌렸습니다. 내 편 들면 돈 줄게. 동돌궐은 약해졌습니다. 7세기 초 서돌궐은 실크로드로 부자가 됐고, 동돌궐은 중국과의 전쟁으로 지쳐갔습니다. 같은 돌궐이었지만 운명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618년 중국의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당나라. 이 나라의 등장이 동돌궐의 운명을 바꿉니다. 618년 당나라가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동돌궐은 긴장했습니다. 또 강력한 통일 왕조가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서돌벌은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실크로드를 장악하고 페르시아와 동맹을 유지하며 번영했습니다. 그런데 7세기 중반 서쪽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랍 반도에서 새로운 세력이 나타난 겁니다. 이슬람. 622년 예언자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떠났습니다. 헤지라. 이슬람력의 시작.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사막의 작은 종교운동. 그런데 무함마드가 죽은 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632년 무함마드 사망. 그의 후계자들 칼리프가 군대를 이끌고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636년 아랍군이 사산조 페르시아를 공격했습니다. 야르무크 전투. 페르시아군 대패. 642년 니하반드 전투. 페르시아 완전 붕괴. 651년 사산조 페르시아 멸망. 800년을 이어온 대제국이 단 20년 만에 사라진 겁니다. 아랍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쪽으로 계속 진격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서돌벌의 영토. 서돌벌은 당황했습니다. 동맹국 페르시아가 사라졌고 이제 아랍군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서돌벌도 싸웠습니다. 하지만 아랍군은 달랐습니다. 이슬람 신앙으로 무장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순교하면 천국에 간다. 전투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서돌벌은 밀렸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도 문제가 터졌습니다. 카간의 권력이 약해졌습니다. 부족장들이 각자 독립하려 했습니다. 우리가 왜 카간한테 조공을 바쳐야 하나? 서돌벌은 분열했습니다. 10개가 넘는 작은 부족 국가로 쪼개졌습니다. 아랍군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정복했습니다. 사마르칸트 함락, 부하라 함락, 실크로드의 주요 도시들이 모두 아랍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동쪽에서 또 다른 세력이 움직였습니다. 당나라. 당나라도 서쪽으로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목표는 똑같았습니다. 실크로드. 7세기 말 중앙아시아에는 세 세력이 충돌했습니다. 아랍, 당나라, 그리고 쪼개진 서돌벌 부족들. 서돌벌 부족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랍 편을 들 것인가, 당나라 편을 들 것인가. 어떤 부족은 아랍을 택했고 어떤 부족은 당나라를 택했습니다. 투르크 부족들은 싸웠지만 이제 자신들의 제국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랍의 용병으로, 당나라의 용병으로. 그리고 751년 7월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탈라스강, 지금의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국경. 아랍군과 당나라군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양쪽 다 투르크 용병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5일간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전투 중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나라 편에 있던 투르크 용병들이 배신했습니다. 전투 한가운데서 칼을 돌렸습니다. 당나라군 등을 쳤습니다. 당나라군은 무너졌습니다. 아랍의 승리. 왜 투르크 용병들이 배신했을까요? 이슬람. 아랍군이 투르크들에게 이슬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라 앞에 평등하다, 형제다. 투르크들은 감동했습니다. 당나라는 그들을 용병, 즉 도구로 봤습니다. 하지만 아랍은 형제로 대했습니다. 탈라스 전투 이후 투르크 부족들은 대규모로 이슬람으로 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돌벌이란 이름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대신 투르크 부족들은 이슬람 세계의 일원이 됐습니다. 아랍 칼리프의 군대로 싸웠고 이슬람 제국의 확장을 도왔습니다. 탈라스 전투는 또 다른 의미도 있었습니다. 당나라 포로들 중에 제지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종이 만드는 법. 아랍군은 이들을 사마르칸트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종이 공장을 세웠습니다. 중국의 제지술이 이슬람 세계로 전파된 겁니다. 이후 종이는 유럽으로 퍼졌고 인쇄술의 기반이 됐습니다. 탈라스 전투 한 번으로 문명의 흐름이 바뀐 겁니다. 751년 이후 중앙아시아는 이슬람 세계가 됐습니다. 서돌벌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투르크 민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투르크 플러스 이슬람. 이 조합이 200년 후
중동을 뒤흔들 셀주크 투르크를 탄생시킵니다. 그런데 서돌궐이 번영하던 7세기 동쪽 끝에서 온 사신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르칸트 인근 아프라시압 궁전 벽화에 각국 사신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페르시아 사신, 당나라 사신, 인도 사신, 그리고 그중 한 명, 깃털 달린 모자를 쓴 사신, 고구려였습니다. 실크로드를 따라 1만 킬로미터, 고구려 사신이 서돌궐 땅까지 왔던 겁니다. 왜 이 먼 길을 왔을까요? 외교. 7세기 고구려는 수나라, 당나라와 끊임없이 전쟁 중이었습니다. 중국을 견제할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서돌궐도 당나라와 긴장 관계였습니다. 실크로드를 두고 경쟁했으니까요. 적의 적은 친구. 고구려와 서돌궐은 만났고 교류했습니다. 동쪽 끝과 서쪽 끝. 두 나라는 투르크 유목민을 통해 연결됐습니다. 한편 동쪽에서는 동돌궐이 당나라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동쪽. 동돌궐과 당나라의 전쟁은 치열했습니다. 618년 당나라 건국 직후부터 양쪽은 국경에서 충돌했습니다. 당 고조 이연은 돌궐을 두려워했습니다. 아직 나라가 안정되지 않았는데 돌궐이 계속 국경을 넘었습니다. 약탈, 방화, 포로. 당나라는 조공을 바쳤습니다. 비단, 곡식, 금, 평화를 돈으로 샀습니다. 하지만 626년 당나라의 변화가 왔습니다. 현무문의 변. 이세민이 형제들을 죽이고 황제가 됐습니다. 당태종. 그는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조공은 없다. 돌궐 카가는 분노했습니다. 감히 조공을 끊느냐. 630년 돌궐이 대대적으로 침공했습니다. 수만 기마병이 장안을 향해 달렸습니다. 당태종은 직접 성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말을 타고 갑옷을 입고 돌궐 카간과 마주 섰습니다. 싸울 테면 싸우자. 돌궐 카간은 당황했습니다. 중국 황제가 성 밖으로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보통은 성벽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태종은 직접 나왔습니다.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태종은 말했습니다. 전쟁하면 너희도 손해다. 평화롭게 지내자. 돌궐 카간은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당태종은 이것으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돌궐을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10년간 준비했습니다. 군대를 훈련시키고 말을 길렀고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돌궐 내부에 금을 뿌렸습니다. 부족장들을 매수했습니다. 카간을 배신하면 돈을 주겠다. 돌궐은 내분에 빠졌습니다. 카간을 지지하는 세력과 당나라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640년 당태종이 움직였습니다. 이적, 당나라 최고의 장군. 그가 10만 대군을 이끌고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돌궐군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했습니다. 내부에서 배신이 터졌습니다. 부족장들이 카간을 버렸습니다. 640년 동돌궐 카간이 항복했습니다. 당태종은 카간을 장안으로 데려왔습니다. 거리 한가운데 무릎 꿇렸습니다. 중국인들이 구경했습니다. 저게 초원의 지배자다. 치유. 동돌궐 제국은 멸망했습니다. 건국 88년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태종은 돌궐인들을 학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받아들였습니다. 너희도 이제 당나라 백성이다. 수십만 돌궐인이 당나라로 흡수됐습니다. 어떤 이들은 농민이 됐고 어떤 이들은 군인이 됐습니다. 특히 기마병. 당나라는 돌궐 기마병을 자기 군대로 편입했습니다. 돌궐 출신 장군들도 나왔습니다. 당나라 군대의 상당수가 돌궐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640년 동돌궐이 멸망하기 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598년 수나라 문제가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30만 대군. 하지만 고구려는 버텼습니다. 을지문덕이 수나라 군대를 살수해서 격파했습니다. 수나라는 물러갔습니다. 이 전쟁 중에 고구려는 북쪽을 봤습니다. 돌궐, 초원의 강자. 고구려는 돌궐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우리 둘 다 중국과 싸우고 있습니다. 협력합시다. 동돌궐 카간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수나라는 돌궐에게도 위협이었으니까요. 고구려와 돌궐은 서로를 인정했습니다. 공동의 적, 중국 통일 왕조. 동쪽 끝에 고구려와 북쪽 초원의 돌궐. 두 나라는 중국을 사이에 두고 견제했습니다. 수나라는 압박을 느꼈습니다. 남쪽에서 고구려가, 북쪽에서 돌궐이. 하지만 이 협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618년 수나라가 무너지고 당나라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640년 동돌궐이 멸망했습니다. 7세기 투르크 전사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제국을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당나라 군대로, 아랍 군대로 흩어졌습니다. 돌궐 제국은 사라졌지만 돌궐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초원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682년, 멸망한 지 42년 만에 돌궐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682년, 초원에 돌궐 깃발이 다시 올랐습니다. 제2 돌궐 제국.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당나라가 돌궐인 수십만 명을 흡수했지만 모두 당나라인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초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유목 생활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초원을 떠날 수 없었던 부족들. 그들은 42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682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골돌로, 돌궐 왕족 출신. 그는 외쳤습니다. 우리는 돌궐이다. 당나라의 노예가 아니다. 초원의 돌궐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됐습니다. 당나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멸망시킨 지 40년이 넘었는데 또 일어서다니. 당나라 군대를 보냈지만 초원에서 유목민을 잡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돌궐군은 말을 타고 이동했고, 당나라군이 오면 도망쳤고, 당나라군이 물러가면 다시 나타났습니다. 게릴라 전술. 당나라는 지쳤습니다. 그리고 690년 당나라 내부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측천무후.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당나라는 내부 권력 투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골돌록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몽골 초원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제2 돌궐 제국이 확실히 부활한 겁니다. 골돌록은 카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나라에게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조공을 받겠다. 역전. 40년 전에는 당나라가 돌궐을 멸망시켰는데 이제는 돌궐이 당나라에게 조공을 요구했습니다. 당나라는 어쩔 수 없이 비단을 보냈습니다. 제2 돌궐 제국은 50년간 초원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돌궐 제국처럼 제2 돌궐도 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내분. 카간의 권력이 약해지면서 부족장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왜 내가 카간에게 조공을 바쳐야 하나? 돌궐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돌궐 안에 또 다른 부족이 있었습니다. 위구르. 위구르족은 원래 돌궐의 신하였습니다. 하지만 돌궐이 약해지자 위구르는 독립을 꿈꿨습니다. 744년 위구르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돌궐 카간이 군대를 보냈지만 패배했습니다. 위구르는 계속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745년 위구르 지도자가 스스로를 카간이라 불렀습니다. 위구르 제국 탄생. 돌궐과 위구르는 10년간 전쟁했습니다. 그리고 755년 당나라에서 대사건이 터졌습니다. 안녹산의 난. 당나라 장군 안녹산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당나라는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당나라 황제는 위구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반란군을 진압해주면 보상하겠다. 위구르는 군대를 보냈습니다. 위구르군이 당나라를 도와 안녹산의 난을 진압했습니다. 대가로 당나라는 위구르에게 엄청난 비단과 금을 줬습니다. 위구르는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당나라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초원의 새 주인은 위구르였습니다. 돌궐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당나라는 위구르를 지원했고 돌궐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840년 위구르군이 마지막 돌궐 부족들을 공격했습니다. 돌궐은 무너졌습니다. 카간은 도망쳤다가 죽었습니다. 돌궐 제국 완전히 멸망. 첫 번째 제국 건국 552년부터 계산하면 288년. 제2제국까지 합치면 약 200년간 초원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840년, 돌궐이란 이름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미구르 제국이 초원의 새 지배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돌궐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일부는 위구르에 흡수됐습니다. 일부는 당나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서쪽으로 떠났습니다. 중앙아시아, 서돌궐이 사라진 그곳으로 투르크 부족들의 대이동이 시작된 겁니다. 9세기, 10세기, 수많은 투르크 부족들이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아랍 칼리프들은 이들을 용병으로 썼습니다. 말 잘 타는 투르크 전사들, 우리 군대로 쓰자. 투르크들은 이슬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슬람 제국의 군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힘을 키웠습니다. 돌궐은 사라졌지만 투르크는 계속됐습니다. 초원에서 시작된 이름, 돌궐, 튀르크. 이 이름은 서쪽으로 옮겨갔고 중동의 새 주인이 됐습니다. 552년 알타이 산맥에서 철을 녹이던 대장장이 부족, 그들이 세운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 이름은 살아남았습니다. 투르크. 오늘날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모두 이 이름에서 왔습니다. 초원의 지배자는 바뀌었지만 투르크의 후예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돌궐이 남긴 가장 큰 유산, 그것은 영토도 재물도 아니었습니다. 이름이었습니다. 투르크. 투르크. 이 이름이 1400년 후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840년, 돌궐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투르크 민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쪽으로 움직였고 200년 후 중동에 나타납니다. 이름을 바꿔서 셀주크, 이슬람을 믿는 투르크. 그들은 페르시아를 정복했고 바그다드를 장악했고 비잔티움을 격파했습니다. 투르크 이부에서 계속됩니다.